수고 많습니다. 상법 총론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는 상법의 법원의 상사재정법, 상관서법, 상사자치법, 보통거래약관부터 이제 오늘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상법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법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 외에 상법 총론의 구조, 상법 총론은 상법 총칙과 상행위법으로 되어 있는데, 상법 총칙은 이제 상법의 개념, 지위, 이 특성, 역사, 법원, 법원 안에서 이제 이게 보통거래약관이 상법의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느냐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이 법원은 이 법원의 원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원이 되는 어떤 물의 근원이 되는 뭐 원천, 인식의 근거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법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법원이 결국 판사가 법을 인식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법률 행위의 당사자, 법률 관계의 당사자가 법을 어떤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재판 규범이 되는, 의사결정 규범이 되는, 평가 규범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법원인 겁니다. 이 법원은 굉장히 법학에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법원의 적용 순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할 게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인과 상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상인과 상행위는 결국에 우리가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의 주체인 인을 배웠죠, 그죠? 인과 대등하게 작동하는 게 이제 상인입니다. 상인, 그죠? 그 다음에 상행위를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라는 걸 배웠어요. 법률행위를 배웠어요. 이 법률행위하고 대등한 게 상행위입니다.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행정에서는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상행위고, 이 상인이 어떤 상인들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이제 상인의 종류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상행위의 종류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법률행위 이런 상인들의 능력과 관련돼서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이제 상인 자격과 같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주 비슷한 개념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업의 설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업의 설비는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이렇게 나눕니다. 인적 설비는 결국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못하니까 그 대리인들이 필요하고 종업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인적 설비에 대해서 상업 사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물적 설비에 대해서 영업소와 상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상업장부 같은 게 나옵니다. 특히 이 상호와 구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상표입니다. 상호와 구별해야 될 게 상표인데, 지금 제가 요번에 강의하려고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갤럭시 노트 울트라 20을 샀습니다. 20 울트라를 샀습니다. 20 울트라를 샀습니다. 20 울트라를 샀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뭡니까? 이게 상표죠, 상표. 그죠? 이 상표는 어떤 법에서 규제를 합니까? 이 상표도 난립하면 안 되니까, 상표도 보호해야 되니까 법이 필요하겠죠. 그 법이 뭐냐면은 상표법이에요. 상표법. 이 상표법은
이 결국 상표법은 지적재산권법에서 다루고 있죠. 이 상표법을 다루는 그 기관이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은 산자부, 산업자원부 소속입니다. 상표법이 있고, 그리고 이 상호는 뭐냐면은 결국 갤럭시 노트의 상호가 뭐냐면 삼성의 삼성이 상호입니다. 이 상호는 또 어디서 다루고 있냐면 상호는 등기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등기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 상호를 다루는 것이 상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호와 상표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영업의 공시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업은 결국에 영업이라는 것은 상인하고 상행위가 상인이 어떤 영업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이것이 영업입니다. 이 전체가 영업인데 이 전체가 변동되는 것이 영업의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고 그렇게 상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을 공시하게 하고 영업 양도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업 등기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 양도와 구별해야 될 게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보고 이것이 경영위임인가, 영업의 양도인가, 임대차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상행위법입니다. 상행위법은 결국 법률행위, 민법의 법률행위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민법의 법률행위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그 별개로 이제 상행위법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민법 총칙의 특칙이 있고 물권편의 특칙이 있고 민법 재권편의 특칙이 있고 유가증권에 대해서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 어떤 통일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는 못하고 민법의 규정과 엄수표법의 규정들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상호계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호계산은 이제 상법에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채권 채무관계를 일정한 기간 이후에 정산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의 조합과 다른 어떤 특이한 조합이 나타납니다. 익명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합자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법 총칙에서 상법 총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행위법을 특별히 이 매매에 대해서도 이제 규율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매매에 대해서도 특별히 상사매매라고 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대리상, 우리 보조상의 형태로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탁매매업은 뭐 펀드 매니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운송주선업이 등장합니다. 운송주선업, 운송업에는 특별히 물건을 운송하면서 나타나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특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접객업에 해당하는 극장, 서점, 식당, 사우나 등에 대한 어떤 규제, 그 규제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목욕탕에 갈 때 물건을 맡기잖아요. 물건을 뭐 들고 목욕탕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맡기고 또 이게 좀 비싼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얼마짜린데 라고 하면서 이걸 주인한테 맡기잖아요. 이 고가물.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업에 대해서도 뭐 별개로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상행위에 해당하는 금융 리스업, 금융 리스업이라고 이제 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업이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업, 프랜차이즈가 있고, 제트죠, 제트. 그 다음에 채권 매매업이 있습니다. 팩토링.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적 자치의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적 자치의 원리를 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 경제의 원리하고 뭐 시장 경제의 원리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는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입니다. 이 사적 자치의 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내가 원하는 법률 관계는, 내가 원하는 권리 의무 관계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계약 자유의 원리입니다. 사적 자치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것은 소유권 보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보장이 되어야 그것이 계약 자유의 원리하고 두 개의 축으로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 보장의 원리는 결국에 내가 가공을 하든지 나의 노동이 투입되어져서 나의 것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시장에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유권 보장이 안 되고 영주가, 왕이 이 물건 만든 거 이거 참 좋네 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면은 이거 뭐 내가 가져가도 돼? 이게 어떤 물건으로 만든 거야? 이거 내 땅에 있는 돌로 만든 거네? 그러면서 가져가 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것이 보장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팔고 하는 계약 자유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장의 원리와 사적 자치의 원리, 계약 자유의 원리는 두 개의 축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 자유의 원리, 사적 자치의 원리의 한계가 결국 과실 책임의 원리입니다. 나도 사적 자치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법률 행위를 합니다. 나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법률 행위를 해가지고 오는 사람과 둘이서 만나서 충돌을 할 때 그 경계가 과실 책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민법의 3대 원리인 계약 자유의 원리, 소유권 절대의 원리, 소유권 보장의 원리,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리 중에서 두 가지를 하나를 빼라면은 결국 과실 책임의 원리는 빠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계약 자유의 원리와 소유권 보장의 원리가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 그러한 그 사적 자치의 원리와 소유권 보장의 원리는 시장에서 작동하는데, 이 시장은 결국 어떤 자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메커니즘, 어떤 도구입니다. 도구이고, 이 어떤 장이고 도구인데, 이 자원의 자율적 배분은 결국 사적인 자원은 그렇게 자율적인 배분이 자율적인 배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자율적인 배분을 한 것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자원의 배분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적인 자원의 자율적 배분의 장인 시장과 구분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간은 행정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분이 안 되는 이상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사회입니다. 그것이 시민사회입니다. 개모임을 한다든지 동창회를 한다든지 어떤
친목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인 것입니다.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든지 그런 것이 시민사회인데 거기에는 지금 행정의 작동 원리인 강제력, 행정의 작동 원리인 강제력, 법치 행정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사회는 또 다른 규약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고 사적 자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세상은 행정과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행정은 결국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정치가 그 행정을 구성하게 되고 정치가 구성하는 것을 정치가 행정을 구성할 때 너무나 많은 남용, 엽관제, 관직을 사냥하는 엽관제라는 게 행행했습니다. 인류의 초창기,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해치고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국 정치가 행정을 구성하게 되고 정치가 행정을 결정하게 되고 정치가 행정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가 법을 만듭니다. 정치가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거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의 원리는 사적 자치의 원리도 아니고 법치 행정의 원리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권의 원리, 개인주의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요번 순서인 보통거래약관에서 이제 수업을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거래약관은 결국에 어떤 우리가 이제 보험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보험 계약이나 뭐 어떤 대량의 거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계약서 안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그 70페이지, 우리 교과서 70페이지에 보면은 그 명칭이나 형태,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 보통 보험약관, 운송약관, 은행 예금약관, 창고 임치약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사자, 계약을 하는 당사자,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 사이를 구속을 하는데 그 구속의 근거가 뭐냐? 그것이 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구속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하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딱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기는 합니다만은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 갑이 트럭에 열쇠를 꽂아 놓은 제 자신의 공장 앞길에 동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는데 그 사이 무면허인 전종업원 을이 동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여 지나가던 병을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갑이 정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정회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정에 무면허 면책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정회사의 거절은 정당한가라는 그런 옛날에 우리 사법시험 문제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갑의 전종업은 을이 있고, 그리고 갑은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하고 보험 계약을 맺어놨는데 을이 차를 몰고 나가서 병을 쳤어요. 무단히. 그럼 병은 이제 너무 억울하잖아요. 병은 뭐 이런 손해를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을에게 청구를 하니까 을은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병은 누구한테 청구를 하냐면은 이 자동차의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갑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갑에게 청구를 하는데, 자, 이렇게 갑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갑이 을에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병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갑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지 못해서 을이 운전해서 병이 다쳤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민법 750조겠죠.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민법 700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 758조에 공작물 소유자 등에 대한 공작물 소유자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공작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는 공작물은 그 소유만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는 공작물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소유자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회사에 책임보험에 가입해가지고 보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공작물 등이 아니지만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갑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병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민법 750조 규정도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에 정의 거절을 합니다. 정의 거절을 하는 근거는 무면허 면책 조항이 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갑하고 계약을 할 때는 이 무면허 면책 조항이 있었을 것이고, 약관에 그 내용을 보고 뭐 고개를 끄덕거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갑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약관에 따라서 갑이 이렇게 사인을 했었고, 또 이렇게 이제 사인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어졌고, 이렇게 성립되어진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이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갑이 정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무면허 면책 조항을 들어서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가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제 교과서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결국 이것이 상사자치법이기 때문에, 이 약관이 상사자치법이기 때문에 이 자치법에 근거해서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이 보험 계약의 내용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규범설입니다. 규범설. 그런데 이 규범설은 말이 안 된다. 이것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약관에 명시 설명 의무가 있고, 약관법에 따라서 약관법의 규정에 명시 설명 의무가 있고, 그것을 명시 설명하지 않으면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3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확하게는 제3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또 명시 설명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어떻게 또 규정되어 있냐면 77페이지에 78페이지에 나오는데 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만일에 개별 약정 이렇게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것은 그 합의한 사항대로 약관에 우선한다. 그런 규정이 있고 그리고 제한적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무면허 면책 조항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 직원도 아닌 무면허인 전 종업원이 자기 공장 앞에 둔 차량을 몰고 나갈 거라고 갑이 생각도 못 해봤다 이거죠. 생각도 못 해본 갑의 지배하에 갑의 어떤 예견 가능성 하에 얼이 벌린 일이 아니다. 그런 것까지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제안해서 해석했어. 그런 경우는 갑이 책임질 수 없다. 갑이 지배 가능한 범위 내의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논리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무면허 면책 조항을 제한을 한다면은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제한을 해서 그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무면허 면책 조항을 규범으로 해석하지 않고 계약의 내용으로 해석하고 계약의 내용이면서 또 그것이 여러 가지 통제를 받습니다. 객관적 통일적 해석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사법적 해석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그것을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상법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은 7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좀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79페이지 약관의 효력에 보면은 특정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 민법의 137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최준성 교수님이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민법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일부 무효의 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독 137조에 보면은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무효이면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그러나 무효인 일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유효가 된다. 그렇게 일부 무효의 법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의 일부 무효의 법리는 그러한데 지금 그 약관규제법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무효의 법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은 법 16조에 따라서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다른데 그건 법 16조를 다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해석되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하시고 어쨌든 약관규제법만으로 또 다르게 공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법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을 공부하게 될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통 거래 약관, 거래 약관 이런 것들은 상법의 법원이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상사판례법에 대해서는 상사판례법은 결국 법원이 될 수가 없다. 왜? 우리 법원조직법에는 당의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을 하니까 그것이 법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기속력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실 거고 또 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리라는 것은 뭐
당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사물 자연의 성질에 적합한 원리라는 건데 뭐 이게 뭐 우리 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조리라는 뭐 이런 통칙적인 개념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적용 순위와 법률 행위의 해석의 원칙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법의 효력에 대해서 상법의 효력은 상법의 효력은 어떤 게 있냐면은 소급 적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소급 적용의 문제에 보면은 89페이지입니다. 결국 상사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바뀌면은 그 조항을 소급시켜서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제 결국 불소급의 원리라는 게 뭐 헌법상의 거대한 원리인데 그것이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고 결국 구축된 질서, 구축된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재산을 존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적 안정성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데 그러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우리 부칙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새로운 법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때는 새로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까지 하고 상법의 효력까지 하고 다음에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규정을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